안녕하십니까. 김용희 교수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또 시작하죠. 끈질기게.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붕괴는 거래의 반려서. 제가 지금 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별도의 단어로 묶어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시간에 관계없이 짧게든 길게든 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지 못하시면 유형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 하나를 놓치고 가는 겁니다. 물론 감가상각도 중요합니다. 사실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제가 아주 옛날에 고등학교 교사 시험을 치는데 그것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출제됐어요. 그건 잊을 수가 없죠. 3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인가요? 1981년에 제가 시험을 칠 때 출제 문제 중에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나왔어요.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께 그 이후부터 자본적 지출을 집에 와서 혼자 다시 살펴보고 뭐가 빠졌느냐, 뭐가 넣느냐 했습니다. 이 유형자산에서, 유형자산은 여기에 쓰이는 비용이 유형자산에 들어가서 유형자산에 지출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이 지출이 들어가는데, 이 지출이 일종의 지출은 이제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 비용을 쓰는데 이 비용을 하나를 그냥 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뭘로 보냐면은 자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자산으로 본다는 것이 자본적 지출이고요. 자본적 지출이고, 이걸 만약에 비용으로 본다는 것을 수익적 지출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이것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걸 수익적 지출이고 자본적 지출이다. 영어로는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적 지출을 리베니 익스펜디처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책에 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림을 보면서 첫째는 뭐냐면 이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증가돼요. 가치가 증가나 같은 말입니다. 이런 용어는 응용력을 가지셔야 돼요. 꼭 글자가 틀렸으니까 나는 말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융통성이 없어져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 회계학은요, 응용학문입니다. 실정학문이, 현실화 실무학문이기 때문에 폭넓게 응용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공정 금액이 맞다, 공정 가액이 맞다. 한문을 써보면 둘 다 같은 말인데, 밥은 틀리고 밥은 뭐고 식사는 뭡니까? 밥 먹자 그러면 식사하자 같은 말이죠. 글자가 다르다고 내용이 다릅니까? 예. 세금 내자, 조세 내자, 그거 차이예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가 그 책에 보시면 내용 연수를 연장합니다. 내용 연수의 연장. 내용 연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에,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10년 쓸 것을 수리했더니 15년을 썼다. 그럼 그때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들 수리했거든요. 그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라면, 기계라면 기계 가격을 그만큼 늘리라는 겁니다. 가치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수명이라는 얘기예요. 내용연수는 수명입니다. 세 번째가, 이것은 반드시 원가를 구성합니다. 원가를 구성합니다. 즉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원가를 구성한다는 말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가에, 쉽게 말하면 기계라면 기계값이 올라가고 건물이라면 건물가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러면 임대료가 확 뛰죠. 건물가도 뛰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이건 이제 수익력이라든가 생산력이
증대됩니다. 그 다음에 지출 효과가 미래에 미칩니다. 차기 이후 지출 효과가, 지출 효과라는 것은 그 쓴 비용이 미래란 말은 1년 이상, 유형자산이니까 1년 이상이 되겠죠. 차기 이후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을 갖죠. 1년 이상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한번 찾아봤더니 일반적으로요, 거액의 지출입니다. 좀 책에 없는 것도 쓰고 있습니다. 필기해 놓으세요. 거액의 지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냐면은 자본적 지출이라 그럽니다. 책에 한번 읽어볼까요? 1부터 6개 있죠.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 소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미래의 수익력과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내용요소를 연장시키는 기초조가 당해연도 그치지 않고 장래에 미치는 경우, 지출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경우, 거액의 지출, 이런 것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건물에 새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아예 리모델링 한 겁니다. 이런 것은 리모델링한 비용은 아예 건물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새로 내용연수가 오래 쓰고 하니까. 그런 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계장치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수선을 이루어지면 거의 뭐 껍데기만 빼고 다 했다, 껍데기까지 다 고쳤다. 뭐 자동차로 말하면은 튜닝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적 지출은 어떤 것이 있느냐? 요 수익적 지출을 보니까 첫째가요, 거기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은 쓰임으로 그냥 원상복귀라 그러죠. 그냥 원상회복해가지고 쓰기만 좋게 하는 겁니다. 페인트 칠한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즉 능률 유지, 능률이 더 향상된 게 아니고 개선된 게 아니고 그냥 능률 유지만 했어요. 기름치고 닦고 기름치고 이런 것은 능률 유지죠. 여기 들어간 비용들은 수익적 지출, 즉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률 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 유지, 능률 유지, 뭐 같이 그냥 옆에 쓰겠습니다. 현상 유지, 원상 회복, 현상 유지 같은 말이죠. 자, 비슷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 효과가 단기에 미칩니다. 여기 5번 지출 효과가 지출 효과가 단기에 미칩니다. 단기. 1년 내 정도로 이렇게 매년 해마다 페인트 칠하는 것은 한 번씩 하듯이 이렇게 페인트 칠하거나 뭐 창문에 썬팅하거나 커튼 만들거나 이런 비용들, 이런 것 등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가 있을까요? 소액 지출이 해당되겠습니다. 거액 지출 중에 소액 지출 많아요. 뭐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소모품 교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수익적 지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상 유지합니다. 일상 유지, 일상 수익을 유지하는 거죠. 항상 이제는 일상적인 수익을 유지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 계정과목이 뭡니까? 수익적 지출은 단기의 비용으로 했으니까, 단기 비용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단기의 비용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수선비로, 일반적으로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수선비 계정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요거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 자본화 비용에 대해서 공부 드리겠습니다. 자본화, 금융 비용의 자본화, 금융 비용이 자본화가. 자, 여러분들 금융 비용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금융 비용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은행이 생각나죠. 은행이나 뭐 증권회사나 또 그다음에 보험회사 이런 것이 금융기관이거든요. 여기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금융 비용은 거기에서 빌린 돈이 바로 차입금. 이 차입금을 우리는 차입금의 이자가 이제 금융 비용인데, 차입금의 이자, 우리가 말하면 이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요 이자 비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나온 금융비용이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이제 자본화 대상으로 된다면 이걸 뭐냐면은 자본화로 봤을 때 자본금에 포함시키는 걸 자본화라 그래요. 자본금에 포함시키는 거요. 쉽게 말하면 원가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에 대한 이 금융비용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차입금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 금융 이자는 이제 금융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금융비용은 뭘로 들어가냐? 첫째,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요 어떨 때 들어가는 거냐 하는 겁니다. 우선 책을 좀 볼까요? 자본화 대상 자산입니다. 제조, 매입, 건설, 교환, 교체, 이제 개발 이런 겁니다. 자, 자본화 대상 자산이 뭐라고요? 책을 보시면서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것이에요? 제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매입, 건설. 또 찾아보니까요.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이나 교체나 같은 말입니다. 교체.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러 때 차입금을 해가지고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이런 데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이자가 금융비용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데 사용되는 비용. 이것이 금융비용이에요.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이 있다든가 또는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이런 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도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비용은 뭐다?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을 보면 책을 좀 읽겠습니다. 103쪽에 장단기 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과 환입액,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의 상각액, 그 다음에 외화 차입금에 대한 환율 변동 이익이나 손실, 즉 외화 차손 차익, 외환 차익 또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환산 손실 이런 것을 환율 변동 손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차입금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같은 것들을 우리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취득의 목적은 이것을 아무 데나 쓰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조, 매입, 건설, 교환, 개발 여기에 사용된 것이야만이 이 목적에 맞는 것이 맞는 차입금의 이자, 즉 금융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이 금융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이 말이 정의예요. 그 내용은 아까 책의 5가지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서 감가상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입니다. 이 감가상각은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유형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감가상각입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보다도 중요하긴 해요. 시험도 많이 나오고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꼭 시험 나옵니다. 꼭 공부하시고 이 금융비용의 자본화는 조금 나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왜 감가상각이 이루어질까요? 기계나 건물이나 오래 놔두면요 저절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노후가 돼요. 가격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이걸 비용화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자, 감이 뭐예요? 감은 줄어든다는 거죠. 가는 가치, 가격이 줄어든다. 가치가 줄어든 거예요. 상각이라는 건 뭐예요? 비용이라는 거죠. 상각은 상, 자른다 이거예요. 저렇게 상각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요. 이렇게 조금씩. 그럼 이걸 비용화라 그러는데, 자, 잘라내니까 뭘 잘라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뭐 휘발유 같은 날아가기도 하고요.
기계 같은 것은 이렇게 뭐 녹슬어서 하거나 건물 같은 것은 하여튼 뭐 오래되면 비 맞아서 이렇게 점점 줄어들죠. 예. 또 뭐 철근 녹슬어서 그렇고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줄어들어서 비용화시키는 걸 우리는 상각이라 그러고 이걸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인데 이러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첫째가 있죠. 이제 정해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률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요건 세법에서는 요 세 가지 예는 쓰질 않습니다. 세법에서. 예, 우리도 1급에서는 요 세 가지만 나와요. 연수학계법이 간혹 나오는데 요건 좀 세법을 모르는 사람이 출제해서 그래요. 연수학계법. 이따가 우리가 연수학계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네 가지 방법을 위주로 다르면 다 돼요. 중급 회계에서 재무회계에서도 요 네 가지 정도만 공부합니다. 대학에서도 이렇게 해서 가르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는 이런 것이 가장 뭐라고 하냐면 기업에게서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합리적인 방법 하면은 합리적인 감가상각의 방법은 뭐냐? 네 가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지금 좀 이따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감가상각을 할 때 뒤에서 이제 오늘 무형자산을 강의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특징이냐면 이제 소위 말한 대로 가치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유형자산일 때는 감가상각이라고 그러고 무형자산이 될 때는 상각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무형자산은 그냥 가격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상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거 배울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특허권이라든가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그 다음에 상표권 이런 것 등등의 무형자산은 이런 등등 뭐 강화권도 있습니다. 영어권도 있고 이런 것은 그냥 상각만 시킵니다. 비용화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상각이라는 건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잘라내는 거니까 비용이다 한자로. 그러니까 감가는 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다. 그래서 영어도 달라요. 디플리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디플리시에이션이라고 이건 상각은 이제 영어로 어모티제이션이라고 해서 어모티제이션 이렇게 풀이합니다. 디플리시에이션, 어모티제이션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감가상각은 이 정도로 해서 디프리시에이션과 어모티제이션에서 가격이 점점 줄어드는 걸 뭐라 한다? 감가. 그것을 비용화시킨 걸 뭐라 한다? 상각비. 그래서 이제 비용화시킨 걸 상각비라고 비자를 더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제가 감가상각의 결정 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에 이제 3요소가 있는데 이 감가상각 3요소는 책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가 될까요? 책을 넘겨보시죠. 감가상각의 3요소. 3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째, 취득원가가 있어야 되죠. 사원가격, 이걸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 두 번째가 뭐예요? 몇 년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내용연수, 수명을 말해요. 기계 같은 게 수명.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수명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가 그리고 취득원가는 있지만 올라가긴 하더라도 감가상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땅이 쓰고 나서 줄어드는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연수가 있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잔존가액이라고 합니다. 이 3요소가 잔존가액. 감가상각이 3요소가 뭐라고? 잔존가액. 이제 영어로는 스크랩 밸류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S라고 쓰고요. 찌꺼기 스크랩. 내용연수는 이제
서비스 라이프인데 N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코스트, 그래서 C로, 코스트 C로 이렇게 감가상각의 3요소를 표시합니다. 이 결정 방법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정률법이 있고요, 정액법이 있어요. 정액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정액법은 직선으로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정률법은 이제 점점 줄기 때문에 체감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건 직선법이라 그러고요, 요건 이제 체감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정률법은요, 정률법은 체감법이라고 하는데 또 이중으로 이렇게 정률을 제곱으로 써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중 체감법 이렇게 합니다. 2배로 그냥. 처음에 무지하게 비용을 너무 많이 그냥 비용을 처리하고, 나중에 점점 줄게 급하게 내려갑니다. 그래프가 그래 보면은. 이중 체감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때 우선 먼저 정액법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정액법. 이 정액법을 뭐라 그랬어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여기 0입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거 이제 이 뭐냐면 N이라고 합니다. 내용 쭉 올라가고 이제 이건 코스트라고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10년 정도, 여기 10년이라고 쳐요. 그러면 5년, 뭐 2년, 5년 뭐 이렇게 쭉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상각을 하는 그 금액이 똑같은 겁니다. 올해도 100만 원짜리 기계를 10년 동안 쓸 수 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한 번에 10만 원씩 이렇게 똑같이 상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직선법이다 이렇게 나타내요. 직선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률법인데요. 이거 정률법 같이 설명드릴게요. 정률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 보통 이렇게 정도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딱 이제 정액법 만나기도 하고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상각을 시켜요. 많이 시키다가 뒤로 가면서 이제 10년이면 10년 다 된 때는 거의 이제 조금밖에 안 남는 이런 방법이 정률법입니다. 보통 정률을 한 40%대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률을 한 4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실무에 보면은, 근데 이걸 뭐라면, 딴 말로 말하면 체감법입니다. 체감법. 그래서, 요걸 이제 더 상각을 시켜요. 어느 정도 상각시키냐면, 가파르게. 이렇게. 요 그래프 선이 막 이쪽으로 왼쪽으로 더 막 전진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걸 체감법을 제곱했으니까 이중 체감법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체감법도 정률법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러면 점점점 줄어들죠.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제자 감소한 방법, 점점 감소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체감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공식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됐어요. 공식으로 보면 정액법은요, 어떤 공식이 되냐면, 이 정액법은 책에 좀 보실까요? 취득원가 C 마이너스 잔존가가 이제 쓰다 남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기 내용연수 N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대로 단기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단기에 이제 금년에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분의 이렇게. 그래서 금액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한석봉의 어머니가 떡을 썰는데요. 똑같이 크기로 썰어요. 계속 기다란 떡국을 똑같이 썰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떡국은 뭐예요? 정액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석봉 어머니께서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는 10분의 1을 딱 10%를 잘라서 딱 썰어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에 10%를 잘라요. 그럼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80%가 남았는데, 아니 81% 남았는데, 81%에 또 10%, 8.1%를 또 잘라.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쫙쫙 잘라갑니다. 처음엔 많이, 나중에 적게 잘라가요. 이것이 이제, 그럼 떡국이 처음에는 커서 참 적어도요. 이렇게 떡국이 크기가. 비율로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한석봉의 어머니 떡국은 정률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실까요? 책을 보십시오. 취득원가 C 마이너스 잔존가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시그마 디플레시에이션이라 해서 시그마 D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C 마이너스 D 뭐 D를 좋아해요. 디플레시에이션 합계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이건 D는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 합계액이란 뜻이에요. 누계란 말은 합계가 누계랍니다. 같은 말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해가지고요. 책을 보시면 이제 여기다가 뭐예요? 상각률을 곱해요. 감가상각률 R이라고 하는데 요 R을 곱합니다. 이 R은 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면 뭐가 나오냐?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예, 감가상각비. 이것도 이제 단기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디플리시에이션 D라고 그러죠. 이제 단기 상각비. 그래서 이제 D가 나오는 거예요. D. 여기 말하는 요거는 이제 감가상각 합계액이고. 그러면 이 R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R은 1 마이너스 루트. 이거 계산 못 해요. 나 취득원가. 요 취득원가가 C거든요. 취득원가 C분의 잔존가치 S 분의 내용연수 N만큼을 해줘요. 이거 나 계산기 없이 못합니다. 요 N은 회계 기간이니까 요거는 회계 기간이에요. 요렇게 하면 이제 여기 말한 대로 이거 상각률이라고 합니다. 이 R을 뭐라고요? 여기를 우리는 상각률, 감가상각률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률을 해요. 상각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1 마이너스 루트 N C분의 S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계산기로 해야 돼요. 저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 뭐 잊어먹어버렸어요. 계산기 때리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요 답이 꼭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풀 필요 없어요. 답이 즉 상각률은 얼마다, 뭐 46%다 이렇게 주어져요. 뭐 43%다 이렇게 딱 주어집니다. 46, 47이 제일 많아요. 뭐 42%다 이렇게 딱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R은 상각률은 46%하면 46을 곱해주면 돼요. 0.46. 예, 그렇게 해주면 돼요.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24%다면 0.24 곱해주면 돼요. 뭐 출제하는 분이나 뭐 하는 분이. 그리고 이것은 계산기로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수학적 지식이 없어도 이걸로만 합니다. C가 뭐예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 합계액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속 더해주는 거죠. 그것이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산량 비례법이 있어요. 생산량 비례법죠. 세 번째 이제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생산량 비례법이 있어요. 생산량 비례법은 뭐가 있냐면은 그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고 추정 생산량분의 실질 생산량을 하면 곱해주면은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떠냐? 광업에서 적용돼요. 대표적인 생산량 비례법은 광업에서 많이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수합계법이 있는데 연수합계법은 뭘로 가냐면은 그 감가상각 잔존 내용연수를 총 합계법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좀 볼까요?
어떻게 됐냐면요. 책을 좀 보시면은 감가상각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에서 상각률을 그랬습니다. 거기 취득원가에서 여기 똑같아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취득원가가 뭐예요? C 마이너스 잔존가액 S. 여기 해가지고 여기다 상각률을 합니다. R. 이러면 이제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제 D가 나오는데 D가 감가상각비라 그랬어요. 요 R은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요 R을 어떻게 사느냐면은 정률법보다 좀 더 이중체감법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중체감법보다 더 많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생산 연수합계법은 좀 더 이 그림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이렇게까지 가요. 이렇게 좀 더 이쪽으로 연수합계법은 더 이렇게 왼쪽으로 또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한 사례를 보면은 이 R은 뭐냐면은 R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정 연도 내역 연수 이렇게 있어요. 그 상각률 R은 어떻게 계산하냐? 예를 들면 4년짜리라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다 더해요. 4년 1, 2, 3, 4 더해가지고 남는 기간 두 번째 남다면 2, 3, 4 그러면 이게 10분의 얼마요? 9죠. 맞죠? 10분의 9를 삼각시켜버려요. 엄청 삼각시키죠. 예. 90%를 삼각시켰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정률법이 40%, 30% 이렇게 삼각시킨 데 비해서 이중체감법은 2배 삼각시키면 이제 가속 삼각시키면 이중체감법이 돼 있는데 이것은 90%를 체감시켜 버리니까 삼각시켜 버리니까는 그 내용이 엄청나지 연수합계법은요. 그래서 연수합계법은 이것은 이제 가속 삼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하는 방법. 자,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를 가볍게 보시고 끝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좀 지우죠.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인데 이 회계 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취득 시에 이제 하고 처분할 때 이렇게 유형자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 회계 처리 취득할 때는 아까 취득 시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처분 시예요. 그러면 우선 철제 살 때 있죠. 우선 처분 시에 뭐가 나와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 여러분들 우선 뭐냐면은 유형자산을 팔았다 그러면 유형자산. 그럼 유형자산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건물이라고 그냥 할게요. 실제적으로 건물, 토지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건물 빌딩을 팔았어요. 그럼 건물이 대변에 나가죠. 자산의 감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는 뭐예요? 현금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나가 있어요?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죠. 땅은 감가상각을 안 하는데 이 건물은 감가상각합니다. 그래서 건물 책에 이제 유형자산으로 통칭을 했는데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이만큼을 이제 빼줘요. 그래서 건물에서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은 부채잖아요. 빼줍니다. 이게 무슨 부채예요? 평가성 충당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나중에 평가성 충당금, 그 다음에 이제 부채성 충당금 배울 때 설명드리도록 그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차익이 나와요. 그러면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대변에 손실이 나던 차변이 되겠죠. 여기서 만약 이익이 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건물 처분 이익이라 하지 말고 유형자산으로 이익이니까 이건 수익은 줄여서 처분 이익 이렇게 묶어서 그냥 해주세요. 하나하나 쓸 수가 없어요. 금액은 합쳐서 이익은 많지 않으니까 또 독립돼서 유형자산의 건물 뭐 토지 기계장치 이런 거 팔았을 때 이익이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통합 계정으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또 처분할 때 이제 처분했는데 이번에 이제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까처럼 차변에 현금 건물 팔았어요. 건물 근데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꼭 있다 그랬죠?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저 액수가 이 건물보다 더 손실이 났죠. 예를 들면 이제 금액이 건물이 더 했는데 누계보다 현금을 적게 받았으니까 이것이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특징은 뭐예요? 이익이 날 땐 대변에, 손실이 날 땐 차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이렇게 여러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105페이지,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무형자산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